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일이 잘 풀릴 때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잃기도 하죠. 자신한다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랄프 와일드 에머스는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순간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데 세상이 나를 믿어줄 리 없겠죠. 세상이 나를 믿도록 하려면 나부터 나를 믿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을 잃기도 하지만 그게 누구 앞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나 자신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잃어버려 봐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흘러가고 있고요. 이선아님이 감기 드셨네요라고, 배성룡님은 정답은 독감입니다. 퀴즈 나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좀 맹맹한가요? 예. 그런데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 저건기 정도입니다. 기다리시는 퀴즈 내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이걸 참 챙겨 먹어야겠네요. 예, 몸이 좀 허해서.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앞으로 이것이 27개 나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미국, 일본, 홍콩,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연합과의 검역위생 협상이 타결된 건데요. 사실 육류, 고기류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각 나라에게 허가를 받는 데까지 되게 어렵습니다. 드디어 K푸드의 대표 음식인 이게 유럽으로도 나갑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닭 한 마리, 아니면 점심때 반 마리도 좋죠. 이걸 통째로 넣어서 만든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찹쌀. 예, 저는 참 그 밥을 더 좋아합니다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콩으로도 어떤 분이 홍삼이라고 올려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똑같이, 예, 인삼, 홍삼, 곰탕, 예, 아이고 오답 많습니다. 오답 많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염현석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내년부터 대출 받을 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또 총수의 사익 평치, 그러니까 이제 일탈들을 이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네. 동일인이라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동일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석우 평론가는요. 네, 요즘 동네에서 치킨 얼마 주고 사 드십니까? 업계 1위 BHC가 치킨 가격을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 국제 공조 차원에서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손석우 평론가 소식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아까 네. 그 치킨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이야, 치킨 가격 오른다는 얘기는 계속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한 곳이 치킨 업계 1위 BHC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거죠. 네. BHC가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해서요 모두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지금보다 5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올린다 발표를 했습니다. 3,000원이요? 3,000원까지. 이에 따라서 지금 치킨 메뉴가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기본 치킨 메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향 조정되면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BHC 치킨 업계 국내 1위 브랜드인데 이번 치킨 가격 인상은 2년 만입니다. 경쟁사인 BBQ나 교촌 치킨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격을 올렸으니까요. 이제 1위 업체마저 올렸으니까 이제 정말 2만 원 아래의 치킨, 즉 10,000원대의 치킨은 구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1위 치킨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다 보니까 여타 중소치킨 브랜드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외식업계에 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 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회사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닭고기라든지 소스류 같은 원재료 가격도 그렇지만 뭐 가스요금, 뭐 배달 대행 수수료 이런 부대 비용까지 모두 올랐다라는 겁니다. 실제 치킨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크기 기준이죠. 9호에서 10호 정도의 닭인데 이게 올해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4,400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7% 오른 거고요. 2년 전보다는 30%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그 밖에 많이 쓰는 재료죠. 뭐 밀, 치즈, 설탕 이런 주재료도 2년 전 가격 인상 때와 비교하면 다 두 자릿수로 올랐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수익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내놓곤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회사 측 설명을 100%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 배달 주문 수요 급감했죠. 네. 그리고 또 주요 배달 업체들 배달 수수료 인하에 꽤 많이 나섰지 않습니까? 또 치킨 튀길 때 사용하는 튀김류 이거 정말 치킨집에서 많이 쓰는데 이 튀김류 공급 가격도 국제 시세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근 3개월 사이에는 한 24% 정도 가격을 낮췄습니다. 관건은 이제 BHC의 치킨값 인상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되겠죠. 즉 가격을 올린 데 대한 저항 내지 항의로 치킨을 사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촌 치킨이 지난 2분기에 가격 인상을 한 뒤에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실제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1%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그냥 치킨 가격으로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마트에서 냉동 치킨 사다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이제 구워서 먹는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크게 아껴요. 그렇긴 한데 꼭 지켜 먹는 치킨을 또 선호하기도 맞아요. 하고 꼭 예. 맛이 좀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광고에 나오고 또 기분상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또 중요한 게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뿐만이 아니라 가맹 점주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격을 올리자라는 또 목소리를 또 내기도 하고요. 또 네. 서로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종의 갑질, 이 불공정 행위 이것도 때되면 한 번씩 나오는 소식인데 네.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된 게 있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올해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 10곳 중 4곳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갑질, 부당한 광고 비용 전가였고요. 이 본사가 광고 행사에 앞서서 이제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는 5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달했고요. 또 광고 행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가맹점주도 14%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런 광고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난해부터 사전 동의제를 도입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정착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예. 염현석 기자에게 넘어가죠. 네. 은행들의 그 대출 규제,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쪽의 대출 규제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 규제 목표치를 평균 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제도는요. 2021년 처음 이렇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처음 나와서 막 대출을 풀 때입니다. 이때 비대면 대출 신청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혁신적이었는데 이게 고신용자들한테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저신용자 대상 이렇게 대출 비중 목표가 나온 거고 이때부터 이 규제가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1년에 그때 제시했던 인터넷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가요. 네. 카카오뱅크가 30%,
K뱅크가 32%, 이제 상대적으로 좀 늦었던 토스뱅크가 44%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제각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30% 이상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그 말인즉슨 100억 원 대출 중에 30억 원 이상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빌려줘라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것도 또 기준도 좀 바꿨거든요. 원래 그 연말에 한꺼번에 이제 이 비중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이거를 분기별로 평균 잔액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기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연말에 다 못 채웠으니까 빨리 하자. 벼락치기식으로 막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조금 안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평상시에도 좀 이 비중을 좀 지켜라라고 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기별 평균 잔액으로 바꾼 겁니다. 또 정부는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비중을 집계할 때도요. 개인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상 개인 사업자용 신용대출도 포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보다 중저신용의 범위를 좀 넓히고 비중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준 겁니다. 인터넷 은행들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공급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풀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준 건데요. 이 때문에 2026년까지 인터넷 은행들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도 한 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좀 더 원가도 싸게 그래서 대출도 싸게 해줘라라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지는 규정은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이게 그 전에 뭐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인터넷은행 3사 각각에 대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 비중이 조금 늘어났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하기 전에 2021년 말과 현재와 이 연체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확실히 연체율이 2-3배 가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환경이 이제 녹록치 않아지고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금융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일률적인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가 오히려 이런 영업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혁신에 이런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진 님이 인터넷 은행도 이익을 내야 하는데 어느 은행이 연체율 높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약간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대신에 그런 규제 산업에서 허가를 내준 만큼 그 취지가 그렇죠.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늘려라라는 거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기로 뭐 애초에 또 약속을 맞습니다. 했다.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대출 규제 이게 DSR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DSR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에서 이자와 원금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 DSR에서 금리를 더 높이면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결과에서 하한선 그러니까 1.5%는 무조건 올리고 최대 3%까지만 올리게 됩니다. 이걸 좀 구체적인 액수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요. 이제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 기준으로 한 3억 3천 정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산정한 스트레스 한도를 적용을 해보면요. 이게 단계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한 3억 1,5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빌리면요.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 완전 적용되는 해가 2025년이거든요. 네. 이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중금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내 겪어왔던 금리 상승기랑은 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여서 내년에 또 달라지는 상황과 네.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중순쯤에 제일 높았을 때 거의 5%에 육박했었는데 밤사이에는 3.8% 밑으로 내려가서 3.7%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금리는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손석우 평론가에게 마이크 갑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딱 한국을 지목을 해서 무역 보복을 시사했어요. 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요.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서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다.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꼭 대칭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일단 우리 정부가 대러 수출에 대한 통제 조치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이걸 예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데 대칭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치에 준하는 수준 혹은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상대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 차원에서요.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에 682개 품목을 이 상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건데요. 자, 이렇게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가 되고요. 이 해당 품목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보면 뭐 건설 중장비, 2차 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같은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품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더 촘촘한 규제가 내려지는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5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은 승용차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려스러운 건 러시아가 예고한 보복 조치의 수위가 아닐까 싶어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당시에 러시아의 큰 반발을 샀던 터라 러시아가 강도 높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게 어떤 품목이다라고까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아직은 조만간 또 나오겠죠. 자원이라든지 각종 뭐 방산 쪽 부품이라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번씩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근데 이게 동일인 그러면 그냥 대기업 총수 이렇게도 쉽게 떠올리시는데 요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일인이라는 이제 용어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사를 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동일인, 동일한 사람. 맞습니다. 네. 이제 삼성이 우리 흔히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 옛날의 발상대로 누구 회장님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성은 이재용,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회장, 뭐 이런 식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오너라고도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룹 회장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과 동일한 존재, 현대차그룹과 동일한 존재를 딱 정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아니면 법인으로 정하든지요. 왜냐하면 삼성그룹, 뭐 현대차그룹 여러 이제 그룹사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관련 처벌을 해야 될 때 특히 더 필요한데요. 보통 그룹 총수가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다만 포스코나 KT, NH와 같이 기업 총수가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마땅히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위가 진짜 오랜 기간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공정위를 출입한 게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인데 이때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다음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이런 동일인 지정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논란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나온 겁니다. 기준이. 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마련을 한 거예요? 기준이? 사실 이것도 이렇게 동일인 기준이 나온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이율 배반적인 건데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공정위가 만든 논란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OCI의 이우연 회장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미국 국적입니다. 이우현 회장이 미국 국적이다. 네. 근데 OCI 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쿠팡 INC의 김범석 의장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범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우현 회장은 뭐 출자 내역 그리고 이런 게 여러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김범석 의장은 이런 각종 신고 의무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네.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미국 사람인데 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네. 이것 때문에 이 관련 논의가 속도가 엄청 붙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이제 동인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예전에 뭐 미국 사람이라 빼준다, 일본 사람이라 빼준다가 아니라 너가 여기를 지배한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의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수 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 자금 거래 등이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어떤 의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동일인으로 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예외 규정이 있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 집단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의 동일인이 삼성이 된다. 그럼 이건 사익 편 오너의 그러니까 그룹 회장의 현재 이런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총수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해도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된 출자, 자금 거래 등 지정 자료 제출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료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외 규정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외 규정안이 있는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자연인,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법인 동일인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청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이라는 회사의 동일인이 이대호로 지정이 되면 그렇죠. 이대호의 개인 회사인 Y스트릿에 대해서도 성공예감을 보는 사람들한테 다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거래할 때 여러 그렇죠. 규정들도 있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냥 성공예감의 동일인이 성공예감으로만 되면 네. 저는 제 개인 회사나 제가 어디 지분 투자한 거를 딱히 누구에게 알릴 필요가 사실 없어지는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을 받지 않죠. 그렇죠. 알릴 필요도 없어지고. 요게 이제 앞으로 누가 어떻게 또 지정이 됐다 누가 빠졌다 이런 소식들 또 들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조금 전에 그 속보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태영건설은 이제 우리나라 한 10위권 건설사인데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고 워크아웃을 신청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제 보증한 PF, 그러니까 건설 사업장에 이 회사가 보증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갚아줘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는데 유동성은 부족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면 워크아웃이 이제 회사가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채권단 즉 은행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만기를 연장해 줄 거냐, 추가로 대출을 더 해 줄 거냐,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구조 조정할 거냐, 어떤 자산을 매각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하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한 규봉님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면 그럼 SBS는 어떻게 되나요? 뭐 시장에서는 SBS를 이제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아직 회사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 이제 추정이나 여러 가지 설들만 나올 뿐이고요. 이건 또 이제 이어지는 소식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만 1,481만 달러, 약 190억 원어치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K푸드 인기 높아지면서 이 음식도 또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음식의 보양 효과를 외국에서도 이제 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닭을 주 재료로 하죠.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냉동치킨, 닭가슴살, 소시지 같은 다른 제품들도 함께 수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대표 보양 음식 뜨끈한 국물 이맘때쯤 한 그릇씩 좀 먹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아까 2568님이 땡땡땡 세 글자 맞춰주셨고요. 1등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1등은 아니었고 111등 하셨습니다. 111등. 그래서 2568님 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8722님은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셔서 파우치 형태로 나오는 식품을 구매해서 데워드립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간편식으로 댁에서 드실 수 있게 파우치 형태로 봉지 형태로 많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드시기도 더 편해졌죠. 2925님은 출근하면서 매일 듣는 방송 운전 중이어서 혼자서만 정답을 외쳐보다가 오늘은 마지막 출근길에 갓길에 세워놓고 정답을 올려봅니다. 채택은 안 돼도 이대호님 목소리로 불러주세요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336님이 우리 아이들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벌써 이거 한 마리로도 모자라요. 셋째도 먹는 양을 보아하니 걱정이 됩니다. 식비 걱정이 크다고. 근데 또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음식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들으신다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7807님도 항상 이게 재방송으로 혹은 차에서 다시 듣기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 오프닝 멘트를 이야기하면서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는 바람에 빵 터지셨다고. 아이들과 경제 공부를 또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7807님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파가 날씨만 한파가 아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특히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로 나가버린다라는 거. 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강은현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 보면 뭐 경매 물량이 9년 만에 최대치다 막 이런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 의하면은요, 네. 지난달 전국의 경매 물건은 17,000여 건이 나왔는데요. 네. 이는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두드러지는데요. 2,700여 건으로 연초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고 서울, 경남, 인천, 충남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옥시원의 네. 자료에 의하면은요.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42건이었는데 올해는 16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대출이 불가능해 현금 부재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도 경매의 비운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경기도도 고가 아파트도 뭐 지방의 저가 아파트도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마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경기 침체로 갚지 못하고요. 갭 투자자나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뒤 집값 하락으로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고금리 인상의 도미노 현상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1년 정도 지나서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물건들이 올 하반기부터 법원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근데 경매에도 보면 이제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임의 경매도 있고 강제 경매도 있고 이게 종류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의 기준은 집행권은 유무로 실무에서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강제 경매는 아무리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라는 판결문, 이른바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이 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간의 채권 채무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네. 반면에 임의 경매는 집행 권한이 없어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즉 경매할 수 있는데 주로 금융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은행빚을 갚지 못할 때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17,000여 건이나 나올 정도로 어떤 역전세나 전세 사기나 이런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4분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7,2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요? 네네네. 네, 부동산 상승장에서 전세가의 고공행진, 즉 전세 시장의 존재 기반은 집값은 언제나 전세가보다 높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명제인데 집값 상승세가 요즘처럼 멈추고 전세가는 그 고정가격, 즉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이 전세가 이하에 형성되는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임차인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만 이제 뭐 집들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낙찰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이제는 경매도 좀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 낙찰률 이런 건 어때요? 네,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법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요. 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지역 기준 아파트를 보았을 때 매각률이, 즉 낙찰되는 실제 유유 건수가 열에 3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아하. 그 이유는 아마 참여자들이 그 경기 불안, 미래 비전, 미래 전망의 부재로 인해서 관망세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경쟁률도 연초에 평균 물건당 4.1명에서 지금 연말에는 3.4명 수준으로 아주 급감을 했는데요. 연립 다세대만 놓고 보면 네. 경매 시장은 더 참담한 수준인데요. 서울 지역일 경우 열에 채 한 건도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열에 한 건 정도도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한 2억인데 시세는 1억 8천도 안 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을 안아야 되는데 네. 과연 시장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따놓고 낙찰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유찰 후에 결국 임차인이 낙찰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뭐 빌라나 이런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이 경매 참여하는 것보다 그냥 그 급매물 나와서 이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 매각률도 아까 11월까지 올해 들어서 30%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호경기 아마 2021년이 전고점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는 통상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는 거의 신건의 낙찰률이고 낙찰률 자체도 60% 이상을 넘겼거든요. 10건 중에 6건 이상이 다 낙찰이 되어 나가다가 이제는 3개도 간당간당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좀 어떨까요? 내년에는 경매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5월 3 자체도 서민들 입장에서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 각종 경매 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이 더 암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경매 물건이 접수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일반인들이 경매 물건을 인지하는 시점, 노출되는 시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최소 5개월에서 한 7개월 후에 경매 물건이 시장에 등장하는데요. 네. 대법원 법원 경매 통계에 의하면 올 11월 달 전국 60곳의 경매법원에 접수된 물건이 네. 사상 최초로 10,000건을 넘어섰거든요. 우리 경매 시장에서 월간 기준으로 접수 건수가 1만 건이 넘은 건 지난 2014년 7월 이후 초유의 일인데 문제는 경매 신청 건수가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가파르다는 거고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올 하반기 11월 달에 경매 나온 접수된 물건들은 내년 2, 4분기 즉 6월 또는 7월 이후에 시장에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의 경매 물건은 더더욱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차를 두고 당연히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아가는 것도 어떻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그럼 악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매 시장은 거시경제, 부동산 경기의 물건 수로는 후행을 하고요. 네. 즉 실물 경기가 고단할수록 경매 물건은 증가합니다. 반면에 경매 지표인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등은 일반 실물 경제, 즉 부동산 시장의 선행 또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요. 요즘처럼 경매 시장의 각종 지표가 우하향을 한다라면 결국 일반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멈췄거나 하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 또 공부하시는 이유가 이걸로 좀 싸게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쉽사리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거의 상승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실수요자라면 경매 시장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 경매 물건의 급증은 수요의 분산에 의해서 낙찰가의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물건을 이전보다는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조금 조심조심 나가야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강은현 경매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658님이 궁금한 게 부동산 용어는 왜 등기를 등기, 물건을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 사물을 뜻하는 물건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경매건 아니면 매물 건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물건이라고 구분을 좀 짓더라고요. 이거 우리말 고운말 시간에 한번 또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수천억 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의 일부 채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6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걸프협력이사회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의 선전에 힘입어 증가 전환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심리학 개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말 연초 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갈까? 그 이유 알아봤었죠. 그 배경에 이제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불안하실 때가 있죠? 그럼요. 네. 네네네. 누구나 사실 불안감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떨 때, 네. 언제 가장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명확한 이유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약간 불쾌한 정서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불쾌한 정서적 상태가 약간 평화로움이라든지 여유, 안정감 이런 거하고 좀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두려움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두려움은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거고, 네. 불안은 그것보다는 좀 이유가 명확치 않은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이나 공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세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에서의 어려움. 이런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노출되었을 때 네.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올 수 있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네.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뒤덮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확 임했을 때 불안이라고 하는 지점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단추는 그런 불안한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네.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증폭될 수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까 코로나 상황으로 되돌아본다면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세계가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우리 평생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데 막 이런 엄청난 무서운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막 뒤덮었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학교를 안 가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학교를 안 가니 참 좋다라는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기쁨의 감정에 가깝고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그건 해석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둡고 깜깜해서 불안해, 무서워.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야, 어두우니까 잠자기 좋다. 네, 그럴 수 있죠. 숙면 네. 취해야지도 이럴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 상황, 환경에 생각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입장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나 네. 성향, 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성격 검사가 유행이긴 한데요. 네. 심리학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구축하고 있는 검사 중에 빅5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빅5. 네, 빅5 검사라는 게 있는데 5가 이제 5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5가지 변인 중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증. 네, 그 신경증의 변인이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불안, 분노, 우울 감정들을 더 유달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 이게 그냥 사람의 기질. 네, 기질과 성격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불안 감정, 분노 감정, 우울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작은 것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고 좀 화를 많이 느끼거나 이럴 수 있죠. 예민한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원래 유달리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있는 성향의 거고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거. 예를 들자면 불안한 양육 환경이나 아니면 불안한 어떤
나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거죠. 뭐 어린 시절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원부모님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건강이 어려워지고 계시고 우리 집은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회사는 막 구조조정의 사랑이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증폭될 수 있죠. 당연한 거네요. 진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막 구조조정 당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편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불안하다라는 게 때로는 정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질과 성격과 또 환경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걸 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런 불안한 감정이 막 나를 엄습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불안한 감정 내가 스스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더 불안해지잖아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환경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 생각. 네. 요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환경을 조금 평온한 환경으로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뭐 많은 연구에서도 사실 입증이 된 건데요. 첫 번째는 좀 적절한 수면. 그러니까 잠이죠. 잠을 좀 잘 자는 거. 사실 잠은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좀 쐬는 거. 그리고 산책을 좀 다니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기를 좀 돌볼 수 있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자님, 우리가 네. 초행길을 가다 보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초행길은 잘 모르니까. 길 잘못 들까 봐. 그렇죠. 예.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알아지니까 불안한 감정이 좀 줄잖아요. 여러 번 가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만큼의 내가 불안을 한 10 정도 느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숙고해보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네. 너무 호랑이가 있는 것만큼 내가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 오늘 저녁 때 회식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겠네. 근데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려하느라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혼자 이제 부장님이 와서 계산하고 가야 된다라는 좀 중압감을 느끼실까 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있고. 그런 생각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토대는 내가 너무 불안을 느끼면서 분노에 휘말려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다가 숙고할 수 있는 토대에서 그때 김 대리가 그 말을 한 게 약간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의 기지가 형성될 수 있죠. 그거는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될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네. 저 사람들이 나를 뭐 환영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그래서 더 좋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정말 낙담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예.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생각.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이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각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건데 환경은 내가 조금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고 네.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별책부록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잠 잘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이게 불안감을 낮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면이 양인가요, 질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네. 다들 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게 자도 잘 자면 된다. 네, 네, 네. 그 침대 광고에 나오는 거죠. 네, 네. 제가 볼 땐 광고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수면을 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수면은 절대적으로 양입니다. 양이 기반돼 있고 그다음에 질이 있는 거지. 4시간을 자는데 질을 아무리 좋게 잔다 하더라도 이건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수면은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또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야. 반대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내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뭔가 이제 약간의 건강한 스트레스, 건강한 긴장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짧게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일단은 내가 불안한 생각과 감정이 확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이 타당한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불안한 감정이 들을 때 불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불안한 감정이 정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야? 이 불안한 감정이 정말 타당한 거야? 라는 것을 짧게 한번 내가 잠깐 멈추셔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불안함을 네. 점수로 한번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안한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감정을 타당화해보고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아예 입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서 그 일에 일단 집중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점념해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는 거. 이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도전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거는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약간 아까 기질적으로 네. 난 그냥 아예 신경질적인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신경증이 높은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신경증이 높은 건 어느 네. 정도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불안이 거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야 밤이라도 새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라고 하는 것을 자책하지 마시고 불안할 때 항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리해 놓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는 습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네. 연말인데 그래도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따뜻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전해주시고 끝낼까요? 불안에 있어서 가장 치유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불안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요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이야기 마침 하는데 개그맨 출신 고명환 작가 이 사업가죠. 근데 또 외식 사업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도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